기사님, 여기서 내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여기 휴게소인데요? 손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려섰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늘함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와 함께 따뜻한 외제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3시간짜리 버스표 한 장을 던져준 채 말이죠. 결혼 3년 새벽별 보며 전을 부치고 시댁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하게 불려오는 손달린 기계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달리는 버스를 세우며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올해로 결혼 4년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협에서 30년을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은 적은 없는 그런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 중에 아직도 생생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붕어빵 5개를 사오셨거든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는데 아버지가 점퍼 주머니에서 꺼낸 붕어빵이 아직도 따뜻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지원아, 사람은 나눠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거요. 혼자 10개 먹는 것보다 5개 나눠 먹는 게 더 배부른 법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라면서 늘 나눠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도시락을 까먹으면 제 밥을 덜어주고 연필을 잃어버린 애한테는 제 필통을 빌려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서 경영학과를 다녔습니다. 월세 35만원짜리 반지하 자취방에서 4년을 버텼어요.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장마철엔 빗물이 스며들어서 신발장 위로 짐을 다 올려놔야 했죠. 장학금을 받으려고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틴 날도 많았습니다. 졸업하고 첫 직장은 종로에 있는 중견무역회사였어요. 월급 220만원. 거기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 빼면 손에 남는 게 50만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니까요. 남편을 만난 건 입사 2년차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거래처 회식 자리였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 175cm쯤 되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저보다 3살 위인 IT 회사 대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어요. 일주일 뒤 첫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 저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원 씨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네요. 처음 봤을 때는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6살이었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년 반을 만나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30만원짜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빛나 보였어요. 결혼식은 2022년 5월이었습니다. 양가에서 돈을 보태 경기도 외곽 32평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복도에 들어서면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났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라면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엔 같이 장 보러 가고 밤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 보고 이 사람이랑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싶었죠. 문제는 결혼 2년 차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더니 나중에 일주일에 2번씩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청소 상태를 확인하시고 빨래 개진 것까지 점검하셨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어른이시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레시피를 외우고 제사 때 쓰는 제기 닦는 법도 배웠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핸드크림을 하루에 10번씩 바르면서도 이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임신 소식을 안 건 결혼 3년차 여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그 조그만 콩알만한 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로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네. 3년을 기다린 아이인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임신한 몸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제의 그 설날은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불러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걸을 때마다 골반이 뻐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이 끼고 머리카락에서는 부침개 냄새가 났죠. 시댁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당연히 남편 차를 타고 갈 줄 알았습니다. 출발 30분 전에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차 고장나서 그러는데 같이 가면 안 돼? 그런데 시누이가 빨간 외제차를 끌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BMW 4 시리즈 컨버터블. 고장났다면서요? 이거 남편 차야. 내 차가 고장난 거고. 근데 이 차는 2인승이라 언니는 못 타?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와. 어차피 버스가 더 편할 거야, 임산부는. 만삭인 아내한테 3시간 버스를 타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시누이 차 조수석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시누이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명절 잘 보내. 그 목소리가 꼭 송곳처럼 제 가슴을 쑤시는 거예요. 남편이란 사람도 백미러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이 사람에게는 나는 같이 사는 동반자가 아니었구나. 제사 음식이나 해다 바치는 도우미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빨간 스포츠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보면서 순간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 속도 모르고 발길질을 해대는데 내가 지난 3년 동안 뭘 위해 참고 살았나 싶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터미널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을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배가 당기고 다리가 붓고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1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뒤뚱뒤뚱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임산부가 신기했나 봐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명절이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매표소 앞에 줄이 3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줄 맨 끝에 서서 40분을 기다렸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표를 끊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배를 보시더니 말을 거셨어요. 아이고 애기 엄마, 이렇게 배가 부른데 혼자 어딜 가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꾹 참고 시댁 간다고만 대답했어요. 남편은 뭐하고? 이런 날 임산부를 혼자 버스 태워보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에 올라타니 제 자리는 맨 뒷줄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좌석이 그것밖에 안 남았대요. 만삭 임산부가 3시간 동안 맨 뒷좌석에서 덜컹거리며 가야 한다니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좌석이 좁아서 배가 꽉 끼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매려는데 배 위로 지나가서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결국 벨트를 배 아래 느슨하게 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버스 탔어? 저는 탔다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고생해. 도착하면 연락하고. 고생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뱃속 아기가 발길질을 세게 했어요. 마치 엄마 울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아빠를 만들어줬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휴게소 앞에서 신호 대기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호두과자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만삭의 몸으로 3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뭘 하겠다고. 도착하면 또 전부치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새벽까지 일하다가 찬방에서 잠들겠지? 남편은요? 시누이랑 외제차 타고 편하게 와서 따뜻한 방에서 TV나 보고 있겠죠. 제가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과일이나 깎아 먹으면서요. 3년 동안 그랬잖아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작년 설날에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 온다고 하셔서요. 남편은 그때 뭐 했냐고요? 거실에서 조카들이랑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하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정말 내려도 될까? 내리면 끝장일 텐데.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버스가 휴게소 앞 신호에 멈춰섰어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휴게소 건물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가족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좌석이라 통로가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몸을 비틀어서 억지로 빠져나왔습니다. 앞에 앉은 승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버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니 소리쳤습니다. 손님, 어디 가세요? 아직 목적지 안 왔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문 열어주세요. 예? 여기 휴게소인데요? 손님, 목적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내려주세요. 기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 문이 푸시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계단을 한 발씩 내딛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2월의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살 것 같았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휴게소 한복판에 만삭의 배를 안고 있는 저. 주변 사람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강릉행 KTX, 다음 열차 2시간 뒤. 그걸 보는 순간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시댁에 안 간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한다. 떨리는 손으로 KTX 표를 예매했어요. 강릉, 친정이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
결제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돌아가 따뜻한 호두과자를 하나 샀어요. 벤치에 앉아 한입 베어 무는데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댁 갈 생각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호두과자를 다 먹고 나니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문자가 쏟아졌어요. 야, 전화 받아. 너 지금 어디야? 버스에서 내렸다며? 기사한테 연락 왔어.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버스 기사님이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비상연락망에 남편 번호를 적어놨거든요.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화면에 뜨는 남편의 이름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3년 동안 이 사람 전화면 뭘 하다가도 받았는데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런데 이제는 안 받아도 되겠구나 싶으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어요. KTX 출발까지 40분 남았더라고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3통, 남편 18통, 시어머니 3통, 시누이 2통, 문자 47개. 시어머니 문자를 열어봤어요. 지원아, 너 지금 어디니? 명수가, 내가 버스에서 내렸다는데 무슨 말이야? 어서 연락해라. 제사 준비해야지. 제사 준비,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휴게소에 내렸는데 걱정되는 건 제사 준비라니. 시누이 문자도 확인했어요. 언니, 왜 그래 진짜? 오빠 완전 멘붕이야. 엄마도 난림. 크크. 그 두 글자가 눈에 꽂혔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웃기냐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KTX에 올라타니 좌석이 넓어서 배가 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하늘. 강릉까지 2시간, 그 2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지난 3년이 떠오르더라고요. 결혼 첫 설날이 생각났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 며느리가 정석껏 준비해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여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설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육전, 호박전, 깻잎전. 기름이 튀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 설날에는 갈비찜까지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 설날에는 잡채와 식혜까지. 해마다 할 일이 늘어났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이 제일 힘들었어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거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입덧이 뭐 대수냐?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 낳았어. 그 말씀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토할 것 같은 걸 억지로 참으면서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미역 냄새에 절여서 일주일 지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강릉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어요. 역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아, 내가 돌아왔구나. 고향에 왔구나.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역 앞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울다 보니 뱃속 아기가 또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마치 엄마 왜 울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슬퍼서 그래. 이건 행복한 눈물이야. 휴대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47통이 되어 있었어요. 문자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읽지 않고 전부 지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지원아, 웬일이니? 엄마, 나 강릉역이야. 집에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와, 엄마가 마중 나갈게.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왜 안 오냐고 안 물으시고 왜 시댁에 안 갔냐고 안 물으시고 그냥 오라고 하시는 엄마. 그 따뜻함이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30분 뒤 엄마가 역 앞에 도착하셨어요. 낡은 경차에서 내리시는 엄마를 보는 순간 저는 뛰어가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래, 울어. 다 울어. 엄마 품에서 우는데 뱃속 아기가 또 발길질을 했어요. 세 식구가 처음으로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불을 올리셨나 봐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왔냐? 딱 그 한마디였어요.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그냥 왔냐? 그 담담한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밥상에 앉으니 엄마가 제 앞에 밥그릇을 놓으셨어요. 하얀 쌀밥 위에 김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는데 눈물이 밥알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밥 먹으면서 울면 체해. 일단 먹고 얘기하자. 엄마 말씀대로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별거 아닌 반찬들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명절마다 사내 진미를 차려도 한 숟가락도 못 넘겼거든요. 밥을 먹고 나니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받아도 돼. 오늘은 푹 쉬어. 그 말씀에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2시에 걸려와도 받았고 회사 회의 중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받아도 된다니.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쓰던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제가 붙여놓은 아이돌 포스터가 있었어요. 빛바랜 포스터를 보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엄마 밥 먹자고 하던 그 시절.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이 낳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임신하고 처음으로 깊이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니 알람이 폭발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89통, 문자 메시지 156개. 카카오톡 알림은 셀 수도 없었어요. 남편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지원아, 제발 전화 받아. 내가 화난 거 알아. 미안해.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아. 너 때문에 설날 완전 망했어. 너 때문에 설날 완전 망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망친 거라고요? 만삭인 아내를 버스에 태워보낸 사람이 할 소리예요? 시어머니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지원아, 당장 와라. 채사는 누가 지내? 내가 이럴 수 있니? 명수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명수, 제 남편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만삭의 며느리가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제사 걱정, 아들 걱정,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시누이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왜 그래? 오빠 불쌍해. 설날이 이게 뭐야?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했어. 오빠 불쌍하게. 시누이 눈에는 오빠만 보이나 봐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기가 외제차 끌고 와서 제 자리를 빼앗은 건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옆에 앉으셨습니다. 뭐래? 저는 휴대폰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문자들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는 동안 엄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원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울어. 다 울어. 그동안 얼마나 참았니? 이제 안 참아도 돼.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는 내가 하는 대로 다 도와줄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변호사 알아볼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고 나니 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륵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5분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혼이 말이 돼? 애는 어쩌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한테 맡기면 시댁에서 키울 텐데 난 그게 싫어.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 3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매번 속았어요. 이번엔 안 속을 겁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 진심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바다는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혼 문자를 보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강릉까지 내려왔습니다. 친정집 앞에서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더라고요. 띵동, 띵동, 띵동. 그 소리가 1분 넘게 이어졌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지원이는 너 안 만난대. 돌아가. 어머니, 제발요. 저희 아이도 있잖아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현관까지 가서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3일 만에 보는 얼굴인데 수염도 안 깎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이 생각하면 너 같은 아빠 안 만들어주고 싶어. 돌아가.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지원아, 도대체 왜 이러니? 명수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왜 매정하게 굴어?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뭐? 변호사? 너 지금 미쳤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안 미쳤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변호사를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강릉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흔한 케이스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 안 하면 재판으로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얼마나 걸리든 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고 했죠? 맞아요. 경기도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거든요. 전세금 5천만 원 중에 제 부모님이 2천만 원을 보태셨는데 명의는 남편 단독이었어요. 결혼할 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죠. 일단 가압류부터 걸어요. 안 그러면 남편 쪽에서 재산 빼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재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정집 앞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원아, 나와!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남편 앞에 딱 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만 사귄 내 딸 스트레스 받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버님,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게. 자네는 더 이상 내 사이가 아니야.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른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30년 농협 직원 하시면서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신 아버지가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울면서 사정하고 어떤 날은 화를 내며 협박했어요. 이혼하면 양육권 소송할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각오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꿈, 법정에서 지는 꿈, 식은땀이 젖어 깨는 날이 많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출산 예정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서류 준비하고 조정 신청하고 일정 잡고 법적 절차가 이렇게 느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 씨, 좋은 소식이에요. 남편 쪽에서 협의 이혼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갑자기 왜요? 아파트 가압류 때문인 것 같아요. 신우이차 할부금 연체됐다고 하던데 그거 갚으려면 아파트 지분 정리해야 하나 봐요. 신우이차 할부금, 그 빨간 외제차 말이에요. 결국 그 차가 발목을 잡은 거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춰달래요. 남편 7, 지원 씨 3으로요. 7대 3.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벌어서 보탠 돈, 친정에서 받은 돈, 다 합치면 절반은 제 몫인데 고작 30%를 주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해요. 5대5 아니면 재판 갈게요.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봤어요. 강릉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30%라도 받고 빨리 끝내자고 했을 거예요. 지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목까지 지켜줄게. 협상은 2주를 더 끌었어요. 남편 쪽에서 6대 4를 제안했다가 5.5대 4.5를 제안했다가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5대 5를 고집했어요. 그러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전에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5대 5. 제가 원했던 대로였어요.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지원씨 축하해요. 남편 쪽에서 수락했어요. 신우이차 압류 들어간다고 하니까 급해졌나 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3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구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끝났어. 엄마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이는 예정보다 3일 늦게 태어났어요.
3월 15일 새벽 4시 23분 2.9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줬는데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녕 아가,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이가 눈을 꿈뻑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직 초점도 안 맞는 눈이었는데 그 눈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제게 온 건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생신고는 제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연 서류가 마무리된 뒤라 가능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저와 하은이 둘만의 가족이 시작되는구나. 친정집에서 지낸 지 4개월째 되던 날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강릉 시내에 있는 1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전세금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에서 냈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 많지 않지만 아껴 쓰면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아기 용품들, 그리고 엄마가 주신 반찬 몇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빈방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하은이 집.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혼자 돌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새 3시간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하은이가 못 채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하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거든요. 이가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방긋 웃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집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급 9,860원. 하루 5시간씩 주 4일. 하은이는 엄마가 봐주셨습니다. 왕복 40분 걸려서 하은이를 맡기고 출근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첫 월급 78만 원을 받던 날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2,000원짜리.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 먹는 첫 음식이었습니다. 매콤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지원아, 하은이 좀 보고 싶어. 아빠인데 면접 교섭권은 있잖아?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빠인 건 맞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만나기로 했어요. 첫날 면접 교섭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하은이를 안는데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낯선 사람 품이 어색했나 봐요. 전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그냥 남이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됐어요. 하은이는 어느새 돌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소리도 할 줄 알아요. 며칠 전 하은이랑 바닷가에 갔어요. 겨울 바다는 차갑고 회색빛이었지만 하은이는 모래를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설날 휴게소에서 버스를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 여전히 새벽부터 전부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 있었겠죠. 그때 내린 그 한 발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려웠지만 내렸고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완벽한 복수 같은 건 없었어요. 통쾌하게 시원한 순간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을 뿐이에요. 오늘 하루 하은이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을 맞이하고 그게 제가 찾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하늘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은아 예쁘다 그치?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옹알이를 했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깐. 우리 둘이면 충분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1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설날 아침 빨간 외제차 뒷모습 휴게소에서 내릴 때 떨리던 손 강릉역에서 엄마를 안고 울던 순간 다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깎아가며 참고 계시진 않나요? 며느리라서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 아내라서 참아야 한다고 엄마라서 희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전부치고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하고 무시당해도 웃으며 넘기고 그게 결혼한 여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치는 정성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와요. 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휴게소에 있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세요. 남편이 안 아껴주면 시댁이 안 아껴주면 내가 나를 아껴야 해요.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요. 저는 그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처음으로 저를 선택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지만 소중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법정 싸움에도 힘들었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고됩니다. 돈 걱정, 미래 걱정,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은이가 저를 보고 웃거든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을까? 남편 기분은 어떨까? 온갖 걱정에 눌려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침에 눈 뜨면 하은이 얼굴부터 봐요. 볼이 통통한 제 딸. 그 얼굴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해냈으니까요. 용기가 안 나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아끼는 연습.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싶을 날이 와요. 내가 나를 아껴야 남도 나를 아끼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휴게소에서 내린 만삭의 여자가 1년 뒤 웃고 있다는 걸. 그러니 여러분도 분명 괜찮아질 거라는 걸.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